아이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를 지금 한 3번째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학회만 하고 가다가 이렇게 과학관을 왔는데 너무 시설도 좋고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과학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좋은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고 또 감사하고 또 특히나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이제 학생들이 못 오시잖아요.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유전자 세포치료, 우리 몸을 다시 설계하는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의 이병철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되게 어렵죠. 혹시 유전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 야, 유전자 많이 들어보셨네요. 그럼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와, 대부분 다 들어보셨고, 그럼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거를 통으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뒤에 우리 학생들은 들어봤고 많이 들어보셨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너무 혹시나 저도 최대한 재밌고 이제 쉽게 준비를 해보기는 했는데 혹시나 너무 어렵고 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질문 적어 놓으시고 또 이따가 더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잘 해주실 줄 모르고 저는 제 소개 슬라이드를 또 들고 왔어요. 저는 이런 발자취를 걸어서 온 그런 학자이고 교수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조금 가지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마 이 글자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수의사라는 말입니다.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입니다. 네, 그래서 DVM이고요. 혹시 집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세요? 네. 네, 어떤 반려동물 키우세요? 고양이요. 고양이요. 또 네, 앵무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반려동물들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에서 보실 수 있는 수의사 혹은 동물병원에서 보실 수 있는 수의사도 있고요. 저처럼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이런 약물을 개발하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들을 좀 해왔고요. 그리고 이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나노 전달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나노라고 하는 단위를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와, 그쵸. 우리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1000분의 1이 나노입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로 약을 아주 좋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또한 차세대 치료라고 해서요. 우리 몸의 장기, 어떤 장기 알고 계시나요? 심장, 간, 위, 다양한 장기들이 있죠. 이제 이런 장기들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발한 약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테스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하나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Spinal muscular atrophy, or SMA type 1, is the leading genetic cause of death for infants today. A devastating fact this family knows all too well. Our first daughter, she was diagnosed with SMA type 1 at 6 months of age, and she passed away at 15 months old. This is a disease that is devastating for infants. A large percentage of patients die before 1 year of age, but 95+% are gone, unfortunately, by age 2. SMA rapidly robs babies of their ability to move, talk, swallow, and eventually breathe. 네, 이 동영상은 어떤 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특정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근육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목을 가누거나 뒤집고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그리고 결국에는 말하거나 삼키는 것도 어려워지고 숨 쉬는 것까지 어려워서 그 2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이제 비아레알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 조세핀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이 집에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병원을 방문했고 이 제1형 SMA라고 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15개월이 됐을 때 안타깝게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축복이 이 집에 이제 찾아오게 됐어요. 둘째인 에블린이 또 이 집에 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새 생명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유전 질환을 이 둘째도 가지고 있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이 둘째도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첫째와 둘째가 그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이 둘째에게는 그 당시에 개발 중이던 굉장히 신기한 치료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주사제를 맞고 신기한 치료제를 맞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is gene therapy worked. We start seeing changes as early as 2 months after treatment. She started to push, and she started to get more active, holding her head up. And a little after 3-4 months, she rolled over on her own. Now 3-year-old Evelyn challenges Dr. Mendel to a dance-off at her annual follow-up appointment. She comes back after 3 years and she runs up to me and hugs me and says, Dr. Mendel, I love you. I forget that she has SMA. Just as a healthy girl, and she does everything that a normal 3-year-old child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has never been achieved before. 네, 어떠신가요? 초반에 봤던 것처럼 다른 어린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뭐 뒤집고 걷고 기고 하는 정상 발달 과정을 거쳐서 이 3살 때는 다른 아이들과 정상인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요. 요게 이제 3살 때 이야기고 지금은 이 친구가 2014년생이어서요. 지금 한 6학년쯤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킥보드 타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이 SMA라고 하는 질환으로부터 완치된 그런 판결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 다른 경사가 있습니다. 셋째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 부부는 이 신비로운 치료제, 이 유전자 치료제에 의해서 다른 셋째 아이도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신기한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건 유전자 치료제의 하나였던 졸겐스마라고 하는 치료제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세포란 무엇인지, 유전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런 세포와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을 때 왜 어떻게 병이 발생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전자와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대에 살아가시게 될 텐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세포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다라는 뜻의 세자와 주머니를 나타내는 포자가 섞여진 글자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주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와, 대단하네요.
셀 맞습니다. 셀의 뜻은 작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도 영어도 작은 어떤 물질을 담고 있는 주머니 혹은 방과 같은 구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포가 작다라고 하면 얼마나 작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세포를 눈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세포 보신 적 있으세요? 적혈구를 보셨어요? 와, 네, 또 우리 네, 와,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달걀이나 타조알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세포들 중에 하나고요. 또 개구리알, 그리고 더 작은 세포를 생각하면 양파의 폴피세포나 적혈구가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세포들의 크기는 보통 약 1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람의 세포의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의 세포들이 레고 블럭을 쌓듯이 우리의 몸을 켜켜이 쌓아서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작은 세포가 우리 몸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세포가 필요하겠죠. 우리 몸에는 약 37조 개 정도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우리 적혈구도 얘기해 줬고요. 또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피부세포, 그죠? 그리고 근육세포, 신경세포, 우리 혈액 안에 또는 장기에 존재하고 있는 면역세포.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약 200에서 400여 종류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요. 재밌는 점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세포들의 내부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건 동물 세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처럼 주변 환경을 세포와 분리해주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유전자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리보솜이나 또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리소솜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세포핵입니다. 자, 이 세포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보라색 이 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보라색 원을 이렇게 한번 단면을 잘라봤어요. 어때요? 안쪽을 보시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보라색 그릇에 담긴 노란색 스파게티 같죠? 네, 그렇게 아주 긴 면발 같은 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DNA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기다란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유전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DNA 안에 특정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프라모델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프라모델 만들 때 머리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머리 부분의 설명서만을 봐야 되죠.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머리를 만드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긴 유전 정보 중에 특정 부분, 특정한 단백질이나 RNA,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자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염색체라는 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세포는 분열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똑같이 나누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양쪽으로 똑같이 동일한 유전 정보를 나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삿짐을 싸는 것처럼 잘 압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염색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건요, 결국에 생명의 설계도이고요. ATGC라고 하는, 우리가 한글은 가나다라, 영어는 ABCD를 사용하지만 이 DNA 유전 정보는 ATCG라고 하는 4가지 글자만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얼마나 만들지 세포에게 알려주는
설명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계는 이렇습니다. 자, 아까 본 우리 보라색 그릇 안에 노란색 면발처럼 DNA, 유전 정보가 있고요. 설계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는 단백질이나 R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포가 실질적으로 이 물질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세포의 설명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중요한 분자를 만드는 설명서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요.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 몸 안에서 병이 생기게 됩니다. 자, 혈액을 만드는 데 이상이 생기면 빈혈이나 여러 가지 혈액 질환 혹은 백혈병 등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세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증식하다 보면 이건 암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지켜야 하는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면역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유전적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이건 선천성 유전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고난 설명서의 오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면발처럼 길었던 설명서 그리고 그 유전자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윗줄과 아랫줄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와, 이렇게 금방 찾아요? 이야,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윗줄에는 T, 아랫줄에는 A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죠. 사실 파란색으로 표시된 T가 정상의 설명서예요. 정상인 유전자고요. 아랫줄에 A가 변이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변이 중에 하나인 시클 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남모양 적혈구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낫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풀벨 때 쓰는 거 잘 모르실까 봐 제가 그림을 넣어왔어요. 이렇게 생긴 낫입니다. 요거 이제 서양에서 쓰는 낫이라서 조금 더 둥글게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낫은 조금 더 이렇게 좀 평평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이 남모양 적혈구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T 이 부분이 있죠. 이 T 부분이 정상인데 그러면 정상인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을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포가 아까 우리 적혈구 관찰했다 그랬죠. 이렇게 적혈구를 예쁜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산소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세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랫줄에 있었던 것처럼 A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가 설계도대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모글로빈 분자가 서로 막 엉겨붙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낫 모양처럼 적혈구가 변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잘 일을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넘겨보시면 이렇게 낫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들은 서로 엉겨붙어서 가장 쉽게 혈관이나 조직에 가서 막힘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혈액이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고요. 피로도 발생하고요. 빈혈이나 잘 자라야 되는 친구들이 못 자라게 되는 성장 지연도 나타납니다. 더 심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아까 이야기했던 장기들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호흡이나 뇌졸중 등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아프고 심각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우리 영상 같은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면 시클 크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온몸 마디마디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인터뷰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이 발생하면 이제 병을 고쳐야 되겠죠, 우리는. 자, 이 병들을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장 간단한 예로 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쉬세요. 네, 쉬신 다음에 그래도 안 나요. 그러면 네, 병원 가서 약을 드시죠. 제일 쉽게는 이런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를 여러분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는요, 감기의 원인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열이 나게 하는 염증을 누르는,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치료제입니다. 자, 이런 치료제를 우리가 symptomatic therapy라고 해서 대증 치료, 즉 증상을 완화하는,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에는요, 근본 치료, 즉 큐레이티브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감기를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유전 질환의 경우에는 유전적 변이, 돌연 변이를 고쳐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 우리 예전에는 골수 이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아까 적혈구 얘기해 줬었는데 적혈구가 망가져서 일을 못하게 되면 새로운 피를 우리 몸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혈을 해줄 수도 있고요. 혹은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의학은 증상 완화에서 근본 치료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네, 이런 미래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래서 이것을 주도할 치료제들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세포치료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가장 얻는 큰 이득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까 타이레놀 예시 들었잖아요. 약국 가면 누구나 동일한 약을 사서 먹어요. 그렇죠? 하지만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에게 맞는, 또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건강한 미래가 이룩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자 치료제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자, 의사 선생님 딱 앉아가지고 우리 아까 라면 면발처럼 있었던 유전자 친구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 그 문제점을 고쳐주시겠죠. 자, 이게 유전자 치료의 과정입니다. 유전 정보를 우리가 분석하고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그 문제를 유전자 변이에 맞게끔 고쳐주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유전자를 고치거나 필요한 유전 정보를 세포에 새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백질이나 RNA를 새롭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여러분들 잘 맞춰주셨던 시클 뮤테이션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A로 되어 있는 변이를 단 한 글자, 그러면 네, T로 이렇게 바꿔주는 일, 이게 바로 유전자 치료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풀어왔는데 보완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지거나 고장난 유전자를 정상인 유전자로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상인 유전자를 그냥 넣어주는 방법이고요. 혹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A라는 글자를 T로 수정하는, 조금 더 우리 친숙한 말로 하면 교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는 교정하는, 유전자 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아예 잠재우는 것도 있어요. 문제가 되니까 너는 일하지 마 하고 얘를 잠재웁니다. 그래서 작동하지 않도록 그 단백질이나 RNA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접근 방식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친숙하고 많이 하는 건 체내 치료입니다. 쉽게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간에 있는 근본 원인,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을 몸 밖으로 빼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간에 직접 주사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체내 치료, 여러분들이 주사 맞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체외 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골수, 조혈모 세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포들은 굉장히 특이해서요. 몸 밖으로 꺼내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 이걸 다시 내 몸 안에 넣어줘도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씨앗이 심기듯이 가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피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과정에 이 유전자 편집 과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있었던 돌연변이를 원래대로 교정하거나 아까 얘기한 방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요, 럭스터나라고 하는 이 눈, 시력이 점점 저하되는 유전질환이 있어요. 이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최초의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눈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임상 승인 치료제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RPE65라고 하는 유전자, 그 눈 안에 있는 요 망막 상피세포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눈 안쪽에 존재하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점점점 밤에 처음에 못 보다가 낮에도 안 보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이런 질환에다가요, 단 한 번, 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정상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렇게 전달하는 치료제가 럭스터나고요. 실제로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긴 바늘을 가지고 눈 안쪽에다 이렇게 주사를 해주는 그런 치료제예요. 자, 그리고 이 유전자 치료제에서는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자, 그 중에서도 그 기능을 하는 거 이제 캐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캐스9은 DNA, 아까 봤던 보라색 그릇에 라면 면발, 스파게티 면발을 자르는 가위예요. 유전자 가위 단백질이고요. 이 기술이 획기적인 건요, DNA에 30억 글자예요. 우리 ATCG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30억 개의 글자가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자, 이걸 정확히 찾아가서 정확히 그 부위를 자를 수 있습니다. 엄청 획기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자르는 가위랑 혹은 안내자가 있습니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안내자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요, 이게 뭘까요? 뭐처럼 생겼나요? 포도 알갱이처럼. 오, 세균! 어떻게 알죠? 요거는 연쇄상구균이라고 포도상구균이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자, 어쨌든 이 세균이고요. 이 세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어 시스템입니다. 바이러스에 세균이 감염이 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를 알아차리고 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툭툭툭툭 잘라내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었고요. 재밌는 점은 그 자체가 어디서 처음 연구가 되었냐면 다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출출하시죠? 네,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이 세균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에게 병을 일으키는 나쁜 녀석들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 요거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세균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잘 살고 더 건강한 세균들을 처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 가위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응용해 보면
너무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엠마뉴엘 샤르팡티에 선생님이나 제니퍼 도드나 선생님 같은 분입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너무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이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30억 쌍의 DNA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이드 RNA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동영상에서 보시는 이 빨간 부위 보이세요? 네. 이 라면 면발처럼 있었던 DNA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게끔 이 가이드 RNA가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먹처럼 생긴 이 녀석이 유전자 가위, Cas9 프로테인이에요. 단백질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이 Cas9이 정확한 위치를 톡 하고 잘라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세포 안에 가지고 있는 원래 수선, 리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도 수선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의 기전을 이용해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유전자 치료제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세포 치료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윗줄에 있는 것처럼 건강한 세포를 몸에 넣어서 병들거나 손상된, 즉 망가진 세포를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건요, 우리 몸에 망가진 조직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암과 같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병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몸을 지키는 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우리 몸에 넣어줘요. 그리고 암을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면역세포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카티라고 하는 치료제가 가장 대표적인데 아마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거 뭐 조혈모세포 치료제나 줄기세포 치료제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몸을 치료시켜주는, 재생시켜주는 이런 치료제입니다. 자, 세포 치료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내 거냐, 남의 거냐입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걸 우리가 동종세포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우리 골수 이식할 때 뭐 형제 자매의 그 면역 타입을 조사하고 맞으면 주사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공여자를 찾고 이런 과정들이 이 동종세포 치료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활성화되면서 자가세포 치료, 내 거를 꺼내서 고쳐서 다시 넣는 이런 방식들도 최근에는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 치료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것은 아마 줄기세포 치료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줄기세포가 사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 끊임없이 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증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만 가지면 사실 암세포랑 별반 차이가 없죠? 네. 이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변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 줄기세포가 혈액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면역세포 등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세포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줄기세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이해하고 가장 오랫동안 치료제로 사용해왔던 게 조혈모세포, 즉 혈액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혈구나 백혈구, 면역세포, 그리고 피를 굳혀주는 혈소판과 같은 다양한 세포를 만들어주는 그런 세포들이고요. 보통 골수라고 하는 뼈 안에 존재하는 조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 몸의 피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피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혈모 세포는요, 이런 특이한 특성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치료법으로 사용해 왔어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골수 이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최초의 보고가 1958년. 이제 오래됐죠? 거의 한 70년 정도 됐고 전 세계적으로 한 150만 건 이상 정도를 실제적으로 시술을 진행하셨다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하게 최초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최초의 동종 골수 이식 세포 사례고요. 1958년 1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빈차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이 방사능 사고가, 원자로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방사능이 우리 몸에 이렇게 조사가 되게 됩니다. 이걸 피폭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골수, 그 안에서도 조혈모 세포를 막 공격하게 돼요. 그럼 조혈모 세포는 아까 피를 만드는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요, 유고슬라비아보다는 조금 더 치료법이 발달돼 있던 파리, 거기 중에서도 퀴리 연구소, 여기 병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송이 되게 돼요. 6명의 환자가 이송이 되게 됐고요. 거기에 그 당시 근무하셨던 조르주 마테 박사님께서 다른 사람의 골수를 기증받아서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6명이 피폭이 됐는데 5명만 이식할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한 분은 이식 전에 피폭량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5분은 그 이후에 어떤 분은 이제 출산까지 하시고 건강한 삶을 수년 동안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이게 인류의 최초 동종 골수 이식, 남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은 최초의 사례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수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개도 골수 이식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병원에서는 미국에서만 이 골수 이식을 했어요. 근데 기사 보시면 25년 3월, 1년 조금 넘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2번째로 병원에서 이 강아지들을 치료하는데 골수 이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실제로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된 치와와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그래서 지금도 건강히 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계속 검진을 하면서 완치가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세포치료제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첨단 과학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요, 유전자 치료와 세포 치료제가 결합되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이건 마치,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옛날 전화기. 옛날 전화기, 그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네. 또 이건 뭐죠? 디카다. 디카, 카메라, 맞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무겁게 두 가지를 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또 부모님들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서 두 개가 항상 같이 이렇게 발달해 나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요,
카스게비라고 하는 약물이 2023년에 약으로 인정받아서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방금 공부한 유전자 가위와 조혈모 세포를 우리 몸 밖으로 꺼내서 이 시클 뮤테이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기억나시나요? 이 환자의 혈액을 밖으로 꺼내서 유전자 가위를 통해 교정을 해주고 그 몸 안에 다시 넣어주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조혈모 세포를 이렇게 꺼내게 되고요. 그리고 체외에서 유전자 편집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편집된 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고 이 조혈모 세포, 교정된 조혈모 세포가 골수 안에 다시 심겨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건요.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린 우리 학생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HIV 맞습니다. 네, 아마 부모님 세대가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괴담도 많았고요. 절대로 못 고치는 질병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근데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자가 벌써 전 세계적으로 5명이나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환은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를 공격해서 감기와 같은 아주 작은 질환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명의 환자는 베를린, 뒤셀도프, 런던, 그리고 뉴욕, 마지막으로 시티 오브 호프라는 곳에 5명의 환자가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감염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막 감염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유전자를 넣어야 됩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왔어요. 자, 아무 세포나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면역세포, 그렇죠? 면역세포를 체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명판, 이름이 이 CD4라고 하는 수용체예요. 세포에 이렇게 뾰족 솟아있는 이 문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요거를 인식해서 내가 들어갈 곳이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네. 내가 감염시켜야겠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문고리 역할을 하는 게 이 CCR5라고 하는 수용체가 돼요. 자, 손잡이를 발견하면 그제서야 이제 문을 열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완치자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최초의 완치자인 베를린 환자의 사례를 좀 살펴보죠. 자, 이 환자가요, 사실 백혈병이 생겼어요. 백혈병이 생기면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담당하던 주치 선생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손잡이. 이 손잡이가 없는 혈액을 이 사람한테 넣어주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런 변이,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 그 혈액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혈액을 이 환자에게 다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줬더니 세포가 손잡이가 없네? 들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더 이상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서 그런 증식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 5명의 완치자는요, 이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혈액을 이식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이 과정을 모사해서 흉내내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임상 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시대에 또 어떤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을 또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1980년대, 90년대에는요, 이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들이 매우 발달했고요. 이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도 함께 되게 많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약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거를 임상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상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1999년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시 젤싱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희귀한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전 질환이었고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의 특정 대학에서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 안타깝게도 면역 반응에 의해서, 즉 합병증, 부작용에 의해서 이 소년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됐어요. 안타까운 점은요, 이 제시 젤싱어라고 하는 소년은 그렇게 심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보다 어린 그 동생들이 좀 이 병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치료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임상실험에 자원하게 됐는데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조금 적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심한 케이스도 있어요. 2018년에 크리스퍼 베이비, 유전자 가위 아기죠. 이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손잡이, 그 손잡이 유전자가 되는 CCR5를 이 수정란에서 배아 상태에서 편집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지 않은 아기를 실제로 탄생시키고 발표까지 하게 돼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를 편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바뀐 유전자 자체가 이 크리스퍼 베이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유전자 가해가 아까 30억 쌍을 찾아서 잘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아직 오류도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CCR5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할 필요가 없죠. 네. 불필요한 치료를 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연구 규칙, 우리가 이걸 연구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와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연구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연구를 이어나가시게 되면 꼭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올바른 또 좋은 연구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딸과 같이 온 학부모입니다. 질문 제가 읽을까요? 유전자 세포 치료로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하시다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데 저희 정신과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CCR5라는 손잡이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 손잡이가 없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로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론적으로는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은 모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일 유전자 질환은 저희가 보통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질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혈액 질환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실 기술적으로 다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유전자를 전달하거나 혹은 세포를 분리해서 정확히 그 세포만을 노려서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정신과적인 질환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나요? 스키조프레니아죠. 네, 그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질환은 유전자 하나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의 유전자가 이 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저희가 치료해야 되는 이 타겟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치료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유전자,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교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치료제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CR5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못 들어온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포를 뭐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의 혈액에 있는 그 조혈모 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CCR5도 사실은 유전자이거든요. 유전자를 통해서 발현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부위를 타겟해서 거기를 이렇게 톡 자르게 되면 조금 깊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 더 이상 발현을 못하게 돼요. 거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유전자 가위가 치료적인 기능도 하지만 이렇게 세포 그 유전자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위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 일반 요한율입니다. 유전자에는 30억 개의 글자가 있다는데 그 세세한 오류를 어떻게 찾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게 뭐냐면 30억 개의 DNA 정보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읽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랜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사람에게서 원숭이에게서 또 식물에게서 유전 정보를 지도로 만들어서 이미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를 우리가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염기 서열을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를요. 그래서 그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30억 개 글자에 있는 오류, 아까 얘기했던 정상인 지도와 비교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대여고 1학년입니다. 그 크리스퍼 기술의 정확한 원리와 지금까지 이런 기술을 사용하여 치료한 질환이 강연 중에 설명해 주신 내용 제외하고 얻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리스퍼의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가지고 있는 교정 기술, 이 수복 기술을 이용해요. 세포는 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큰 카테고리로 이런 교정 기술들, 리페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리페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유전자가 이렇게 가위에 의해서 끊어졌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툭툭 갖다 붙입니다. 이거 잘라졌네? 빨리 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툭툭툭툭 붙여요. 자, 그러다 보면 가끔씩 여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기술을 우리 일반 연구실이나 약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정을 해줄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혼자 못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주형,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유전자를 혹은 정상인 DNA를 그 부분에 맞게끔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걸 인지하고 베껴 쓰는 거죠. 그걸 인식하고 이거 그대로 고쳐야겠다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포가 요거는 항상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만 딱 이렇게 뭐랄까요, 그 대고 베껴 쓰듯이 이렇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보를 이용하고요. 캐스9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한 질환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임상 승인을 받고, 사실은 아직도 명확한, 지금까지 한 7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 카스갭이라고 하는 아까 약물을 맞았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다 좋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아직 학술적으로 발표가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적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1학년 6월입니다. 한버지는 면역질환이라는 KAR T세포 치료법 정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카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면역질환에 카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면역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암과 같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그런 세포들을 좀 공격하는데 특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로 정복을 할 수는 있지만 카티 말고 다양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판단해보고 제일 맞는 치료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리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모발세포가 머리가 사실 자라나 탈모를 없앨 수 있나요? 질문을 2개 했군요. 네. 네네네. 그럼 이것도 답변을 드릴게요. 네, 머리에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모발세포가 돼서 머리가 다시 자라날 수 있나? 네, 자라날 수 있습니다. 네. 모낭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서요. 실제로 이제 어른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렇게 머리에 모낭을,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를 떼서 다시 이식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머리가 잘 나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인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미. 네,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네.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유전자 가위가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네. 유전자 가위를 유전자로 자를 수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자를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발상이에요. 네. 다만 유전자 가위로 자를 수 있는 건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는 이미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직접 자른다기보다는 혹여 이 유전자 가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죠? 세균에서는 이걸 도입해주면 그 부분을 자를 수도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천초학부모이고 자를 땐 가위를 사용하신다는데 붙일 때는 풀의 역할을 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랑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따로 그거를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안에 원래 붙이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 효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이 수선에 관련된 효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자른 부위를 정상적으로 이제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전자 가위가 원하는 곳을 자르고 잘 수선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세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멀쩡히 잘 있는데 내 유전자가 잘려진 거거든요. 이거는 나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반응으로 또 그런 현상으로 세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학술적인 용어를 쓰면 유전 독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잘 억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 DNA 가닥을 자르는 것보다는 해당 부위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바꿔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베이스 에디팅이라고, 염기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산초 5학년 문하준입니다. 유전자 가위가 DNA 3억 글자죠? 그래서 한 곳을 찾아 자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곳을 동시에 자를 수는 없나요? 유전자 가위가 원하지 않는 곳을 자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연구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질문을 딱 해주셔가지고 감동스럽습니다. 네, 30억 글자 중에 딱 한 곳을 찾아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곳을 동시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이걸 우리가 영어로 오프 타겟 이펙트라고 하는데, 내가 타겟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비슷한 그 유전자 글씨로 쓰여진 곳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작용의 일부이고요. 아마 우리 학생이 의도한 건 내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툭툭툭 가위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잘 안 잘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리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잘리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잘 정확하게 자를 수 있을까, 연구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을 자르게 되면요, 병이 될 수 있죠. 우리 아까 그 글씨 한 글자가 바뀐 게 병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다른 곳에 가서 그곳을 자르게 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돌연변이가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일을 잘 하던 유전자가 단백질이 이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역시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공주기름초등학교 4학년 조공석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종 골수 이식은 줄기세포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데 원래 있던 백혈구 같은 애들이 다른 세포라고 인식하여서 공격하면 줄기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시 결심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네, 와,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동종 골수 이식을 했을 때 내 거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남의 것이 들어가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면역세포들이 내가 아니네? 공격해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걸 피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보통 내 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줄기세포를 없애는 과정을 거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선이라던가 혹은 그 특이적인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다 없애줘요. 내 몸 안에 피 성분을 가지고 있는 피 성분 안에 들어가 있는 혈액세포들을 모두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피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를 공격할 세포가 없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이게 100% 다 내 것을 없애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질환명을 얘기하면 이식편대 숙주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는 GVHD라고 얘기를 하고요. 줄기세포 이식이나 혹은 골수 이식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또 많이 이제 치료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 혹은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에 대해서는 답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시 겔싱어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그 유전자 치료제도 여러 가지 전달체들이 있습니다.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녀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바이러스성과 비바이러스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했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조금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예요.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면역 반응,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걔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작용들이 이 제시 제싱어 몸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추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단백질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걸 어떻게 조절하나요? 와, 유전공학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방금 전에 얘기한 바이러스나 혹은 전달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단백질이 너무 크면 우리가 원하는 전달체 안에 얘네들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실제 이 단백질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부위만 남깁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 사이즈가 작아진 그 단백질들을 전달체에 실어서 넘기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얘기하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하죠. 근데 가장 최신 방법으로 하면은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합성 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백질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캐스9 같은 거는 우리 세균에서 분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균마다 이 캐스9 유전자 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그 단백질들을 여러 균주에서 분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일 효과적인 녀석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됐을까요? 네. 흥정서초등학교 5학년 김진영입니다. 낫 모양 저편부 돌연변이 말고 어떤 돌연변이가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강의 중에 얘기한 것부터 살펴보면 제가 서두에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SMA라고 하는 질환은 근육에 이상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SMN1이라고 하는 유전자, 근육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이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RPE65라고 하는 거는 이 망막, 상피세포라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시각, 신경을 발달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부분 중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혈액에 관련된 유전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렁스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튼 아까 조혈모 세포 보여드렸잖아요. 조혈모 세포가 우리가 태어나서 발달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은 이 두 짝이 모두 이상이 있으면 태어나지를 못해요. 한쪽만 있으면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결국에는 한 40세 정도 되면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백혈병을 가지는 걸로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 다양한 유전자들이 있고요. 유전자는 뭐 2만 개, 4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니 그렇죠? 모두 다 이상이 있으면 병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성문초등학교 4학년 신지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요. DNA나 유전자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을 아예 없앨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수님이 치료하고 싶으신 질병이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1번은 가능합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공격하는 건 역시 가능해요. 다만 얼마나 이게 효율이 좋을지에 대해서 다른 약물들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모님들이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유전자 치료제가 한 20억에서 50억 정도 합니다. 한 번 맞는데. 네. 그럼 우리 약국 가서 약 사 먹는 게 빠른 질환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우리 또 약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하고 싶은 질병은요, 오늘 언뜻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혈액 원성 질환, 피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뒤쪽에도 사실은 조금 적어놓기도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유전자에서 한 부분, 한 글자가 달라져 있어서 정말 어렵고 정말 아픈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소외받고 좀 이렇게 그늘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혈액 질환 중에서도 희귀성이 있는 이런 질환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1시간 반 동안 또 소통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또 질문도 너무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시는 길도 이제 또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주로 앉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의 미래가 밝구나라는 또 이런 감동적인 또 뭉클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가 더 도움이 될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